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거든요. 이상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청계사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박자사는 동국의 비상함이 뿐만 아니라 두때의 동국은 겨우 13살의 동자로 아직도 변성기를 맞지 않은 까까중에 불과하였지만 그 작은 동자성 하나가 이절에 그 많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음을 선비는 낱낱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참으로 비범한 심성에 동욱의 비범한 심성에 감탄을 자아냈더라. 박선비는 사실 어린 동욱이 그 많은 일을 도맡아 해내면서도 언제나 한결같이 조금도 낯빛을 흐리거나 언짢은 기색도 없으니 천하의 우리 경호선사가 그랬겠습니까? 삼위승 동욱이 선비 눈에는 그저 신기하게만 보일 일이 아니라 법당에 혼자 향을 사르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수없이도 지켜온 바로는 동욱이 장차 큰 인물이 될 큰 것으로 보여져서 차마 아까워라. 이렇게 선비는 동욱을 얼마 동안 지켜보면서 이 어린 중의 마음속에 근기가 들어있음을 알고 조금씩 공부를 가리키고 싶어졌던 것이다. 이후로 동욱의 공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는데 이제 뭐냐 이거 하고 했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못 살아 아주. 나도 몰라. 전자문을 닷새 만에 완전히 통독하고 동사와 시, 한서, 대 6권을 단숨에 외워버렸으니 그렇다니까. 다 통독 다 외워. 동욱은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도 숲을 헤치며 찬거리를 마련할 때도 계곡에 빨래를 할 때에도 물을 깃고 밥을 지을 때에도 간밤에 배운 사서 삼경과 의 문장과 문자를 몇 번씩 되뇌이며 외우곤 하였더라. 이게 다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디요. 복조가지가 없어가지고 힘든 삶을 살다 가셨는데 이렇게 박선비와의 공부는 한여름 동안 내내 계속되었는데 이제 선비는 동욱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한여름 청계사에서 보낼 일항으로 갖고 들어온 한서 10권 정도를 모두 다 단숨에 마쳐버렸으니 더 이상은 배울 책도 남아있지 않았더라. 그래서 경원사가 그 공부를 멈춰요. 멈출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동욱은 안경을 또 놓고 왔냐. 아이고 다 표시가 나는데 안경급 표시. 밥 먹고 왔더니 아주 표시를 내는구만. 그래. 모르겠다. 여름 한철 동안 벌써 문자는 모두 익히고 문장을 읽고 사서 삼경의 그 뜻을 해석해서 헤아리는 데에도 전혀 거침이 없을 정도로 동욱의 학문은 청출어람이라고 하던가 이를 청출어람으로 선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공부를 접었더라. 오 마이 갓. 갖고 온 책이 바닥나서 더 이상 가리킬 게 없죠. 근데 어차피 이 박처사도 6개월 하고 떠나요. 떠나고 경호선사도 또 떠나요. 청계사를 마지막으로. 그 박처사를 마지막으로 떠나고 경호선사도 떠나고
개허도 떠나고, 개허는 속퇴하면서 떠나고, 박처사는 병이 다 나아서 떠나고, 다 나았어요 병이. 경허선사 가리켜서 나왔나봐. 그리고 이제 경허선사를 데리고 이제 강당으로. 왜냐면은 그때 바로 경허선사 가지 못한 거는 그 동학사가 강원을 짓는데 그 만화 강백이 내년에 와라. 그래가지고 1865년에 못 오고 1863년에 가게 되죠. 62년에 이미 경허선사는 떠나요. 박처사도 떠나요. 개허도 떠나요. 다 인연이겠죠. 청출어람으로 선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공부를 접었더라. 그 묻었던 여름이 손살같이 화살처럼 지나가고 날씨가 선선해지자 청계산은 온통 단풍으로 울고 붉은 물이 들어 경내의 나무들도 주색이 완연해지자 선비는 휴양을 마치고 정든 청계사를 떠나기로 하였다. 다 하셨다니까. 병이 나왔다니까요. 경허선사 공부 가르치다가 나은 거지 뭐. 부처님의 공덕으로. 안 그래? 자, 조용한 산사에서 한여름을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리키는 군자 삼락에 푹 빠져 지나다 보니 어느새 병원 씻은 듯이나 신수가 훤해지고 누가? 선비가 몸은 가뿐해져서 한결 건강해진 몸으로 선비는 이제 그만 절을 떠나기로 하였으니 그러나 선비는 삼위승 동욱을 이 절에 혼자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제일 먼저 떠나는 게 선비였거든요. 못내 아쉬워 발걸음을 떨어들 수가 없는 것 같았더라. 그래. 한여름 동안만의 공부로 이미 선비가 더 이상에 가르칠 수 없을 만큼 삼위승의 공부는 이미 일치월장하고 있었죠. 동욱이가. 박선비는 동욱의 학문이 자신의 얕은 학식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큰 그릇임을 깨닫고 있었으니 그리하여 박선비는 이 삼위승은 보다 큰 학문을 익히기 위해서는 보다 큰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며 보다 큰 학인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였더라. 참으로 참 그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또 박처사예요. 그죠? 그래서 박처사를 만난 것 자체가 경허선사는 희망이고 또 행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박처사가 누구한테 그 개허를 이제 혼내죠. 박선비는 단호한 결심을 하고 큰 소리로 주지를 불렀다. 이리 오너라. 옛날에는 그냥 뭐 양반들은 그냥 이 중알기를 개똥으로 알았으니까 천민이다. 선비는 말없이 이대로 산사를 떠나버릴 것이 아니라 삼위의 스승인 개허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리라고 원래 몰래 가르쳤잖아요. 몰래 와라 해가지고 몰래 가르쳤는데 안 되겠다 이 말이야. 떠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말을 해야지 안 되겠다. 그리하여 선비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절에 주지요 동욱의 스승인 개허를 불렀어요.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말을 하죠. 선비는 개허에게 그동안 자신이 한밤중에 삼위승을 불러 공부를 시켰다는 얘기와 그 삼위의 총기가 대단하여 벌써 시서 논에 다 시경, 서경, 역경,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다 한여름 동안에 배우고 이를 모두 외워버렸다는 사실을 낱낱이 말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서는 더 이상 가리킬 것이 없으니 보다 큰 법신을 만들기, 이것도 법신도 그냥 제가 쓴 거예요. 보다 큰 뭐 인물이나 뭐 그런 거였겠죠. 왜냐면 그 사람은 유교인데 안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해. 법기야, 법신이야. 늘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절을 떠나보내야 할 것이라는 말을 선비는 개허에게 호통치듯이 낱낱이 말하였다. 근데 삼위도 아니 그 개허도 경허선사를 너무 익혔기 때문에 박선비의 말을 소홀히 하지 않고 경허선사 공부를 가르치죠. 얼떨결에 붙들려온 삼위승의 스승 개허는 선비의 말을 다 끝까지 들었어요. 그동안 스승 개허는 동자승 동욱이 밤마다 선비의 처소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음을 이미 눈치채고는 있었지요. 제자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스승으로 작은 절에서 밤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을 눈치채지 못할 개허가 아니었더라. 알고 있었는데
무기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경호선사 그 제자가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그래서 본동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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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죠. 비록 불문에 입도하였다고는 하지만 문자도 모르고 불경을 읽을 수도 그 뜻을 이해할 수도 없는 처지로 개어는 중도 아니고 속행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속행이를 그냥 쓰냐 거다가 속행이도 아닌 비습비성의 생활을 하면서도 개어 역시 동호의 비범함을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니었더라. 그러나 개어 역시도 그도 나름대로 생활 철학을 터득하여 묵수로서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두 편수로서 이를 성실히 하면서 절을 꾸려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개어가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그 가랑끈이 짧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못했고 그 대신 이제 재주가 있어가지고 두 편수를 하고 하지만 마음만은 경어 그 동욱이를 정말 자식처럼 누구보다도 아꼈던 사람이었죠. 당시 승려의 신분은 광대나 백정, 하인과 같은 천민의 하층이었다. 게다가 다른 밖은 난세 중에 난세 오냐? 난세 중에 난세죠. 경호선사가 계실 때가 그게 그 철종이고 그 일본 놈들이 나라를 삼켜먹으려고 한 그때라 난세 중에 난세요. 나라의 기강은 무너지고 탐과 놀이들의 횡포로 왕조의 체면은 땅에 떨어지고 사방에는 도둑대가 들끓고 곳곳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밀란이 일어나던 암흑천지의 세월이었다 이 말. 그럴 때 경호선사가 이 청계사에 가서 삼위 노릇을 하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하여 스승 개어는 그동안도 이미 경어의 비범함을 깨닫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로서도 당당 통옥을 어찌할 수 없는 처지로 개어는 삼위승이 보다 더 큰 세상으로 더 큰 학문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청계사를 떠나 제2의 출가를 해야 된다. 누가? 개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돼야 된다라고 설득하는 선비의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 수없이 생각을 하는 거죠. 다 놓아주자. 그래서 이제 청계사에서 어디로 하게 되죠? 동학사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정말로 이게 간신히 뭔가 그 끄터머리마다 그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경호선사가 동학사에 갔으니 또 얼마나 좋습니까? 설득하는 선비의 말을 머릿속에 수없이 되뇌이고 또 되뇌었더라. 누가? 개허가.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경호선사는 그 처음부터 박자사를 만나서 유교도 배우지만 이 동학사가 또 뭡니까? 동학사가 이 유교의 관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가면은 누가 있어? 사륙신의 그것이 잘했잖아요. 승모전, 그죠? 그래서 거기는 이미 그 유교가 서려 있는 곳이에요. 동학사는. 어리석은 스승이 천리마 동옥을 둔마로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이요. 이제 개어대사가 이제 박처사한테 혼나고 났는데 자기가 봐도 경어가 똑똑하거든요. 동욱이가 저 아까워서 어떡하나. 더구나 내가 또 속퇴를 해야 되니 여러 가지가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 그런 차에 나타난 게 많아죠. 어리석은 스승을 만나지는 않을까. 둔마로 만들지는 않을까. 개어는 밤잠을 설치면서 고심하였으나 뾰족한 탑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밤을 지새다가 동창이 서서히 밝아와 마당에서 들려오는 삼위성 동욱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새벽을 깨우는 천수경 소리에 도량석 치는 목탁 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정곱지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참으로 괴롭구나. 괴롭도다. 누가? 개어의 그냥 탄식 소리만 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15장으로 드디어 넘어와서 가을에 박처사가 떠나가다 겨울에 개어대사와 경어가 떠나가다 이런 얘기요.
동욱이고 청계사에서 출가하여 언 6년이 지나던 14세에 이르러 글 배울 겨를이 없더니 어느 날 선비 한 분이 요양차 와서 한여름을 나게 되었는데 그가 거처하는 데는 승당으로 날마다 한문을 암송하면서 나날을 보내게 되더니 이제 거기 온 박처사도 공부를 하는데 이제 유교 경전을 읽으면서 암송을 했겠죠. 하루는 그 선비가 동욱을 곁에 붙여 앉히고 천자문으로서 시험에 가르쳐 보니 오 마이 갓 천자문을 달달 외웠었죠. 배움을 따라 단박에 똑바로 외움으로 또한 역사학과 동서 고금 통사까지 다 줄줄이 사탕으로 껴요. 삼성도 가리키는 삼경도 가리키는 대로 시서 등 한서에 5, 6권을 단번에 하니 10권 가져왔는데 바닥이 나버렸어. 그 가리키던 선비는 감탄하여 말하기를 또 속으로 외치는 거죠. 이 아이는 참으로 비상한 인재로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천리는 달리는 나귀가 훌륭한 주인을 언제는 나귀가 아니고 말이라며 주인을 만났나 부질없는 일에만 아깝게 피곤한 시간을 보내는구나. 하지만 이 아이는 뒷날에 반드시 큰그릇이 되어 인천의 스승이 되어서 일체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고도 남음이 있도다. 허참. 박선비 그가 바로 경어 인생의 물꼬를 터주는 귀중한 인연으로 경어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셈이죠. 네. 박처사를 만났으면 경어선사는 개어에게 그 말도 하지 못했고 또 개어도 경어를 가르칠 생각도 안 했을 거고 어쨌든 뭐 은인이죠. 지중한 은인. 동욱은 어려서부터 엄격한 부모님의 가풍 아래서 서당 교육을 충실히 마치고 전점을 습득하였던 것으로 세간에 알려진 바대로 가난하여 서당 공부를 받지 못한 일자부식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동욱의 공부의 원리를 달아준 사람이 바로 그의 나이 14세 때 청계사에서 우연히 만난 박처사. 동욱의 일생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던 비중 있는 인물이죠. 이 경어선사가 대도를 성취할 때까지 도와준 비중 있는 인물들이 몇 명씩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물론 개어대사, 그 다음에 박처사, 그다음에 동학사에 와서는 만화강백. 만화강백이 또 경어선사를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경어선사가 3대 학장이 되고 또 대강백이 되었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경어선사에게 가장 큰 그 계기를 준 것이 콜레라죠. 콜레라, 호열자. 그 호열자고 또 그 호열자로 인해서 동학사로 돌아와 강원을 파하고 석 달여름을 그 방에 교실방에 있는데 또 인연을 준 3인방이 거기 동학사에 또 있죠. 이처사, 원규 3위, 그 다음에 항명도일이 이렇게 3명이 또 경어선사의 대도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 또 나타나죠. 동욱의 일상을 동욱이고 청계사로 입문하여 박처사와의 인연은 다 훗날의 경어 대선사의 탄생을 벌써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싹이 보였어요? 조짐이 보이는 거죠. 원래 사람은 누구나 일생을 보내면서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3번 기회가 온답니다.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하고 굵직한 사건들이 꼭 몇 번씩은 자이든 타이든 찾아오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동욱의 나이 14세인 1862년 임술년 뭐냐?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서막이 울리더라. 그 중심에 바로 어떤 선비가 있었는데 그 선비가 박처사가 아니겠는가. 어린 삼이 동욱은 14살 때 우연히 절객실에 와서 여름철이에요. 여름철 객실에 와서 머무르던 박처사를 만나 한자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박처사는 개어에게 경어의 총명함을 이야기하고 큰 스승 밑에서 공부하게 당부하라고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개어는 환속을 하면서 엄청 찝찝하죠. 계룡산 동학사의 만화에게 편지로 소개를 하게 해준다. 이런 애가 있으니 떠나가라. 일설에는 만화강백이 뭐 서울에 뭘 사러 왔는데 만화강백도 개어하고 왜 친하게 해요? 왜 친했을까요? 만화가 개어하고 뭔 상관이라고.
개허 스님이 이 목공으로 1급 도편수야. 그런데 이 만화강백이 화엄보살이라고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중창을 해요. 중창보살이죠. 그래서 묘를 고치고 확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편수를 당연히 개허가 유명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에서도 몇 번 써먹었죠. 그러다가 동학사가 또 보수를 하잖아요, 새로. 그리고 또 동학사에다가 강당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사러 오다가 청계사에 들렸는데, 청계사에 가니까 아주 그냥 잘생긴 동욱이 이랬는데, 동욱이 데려가세요 라고 하니까 오냐. 근데 지금은 오지 말아라 라고 해서 그 이듬해에 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편지를 써준 것은 이미 다 알고 난 다음에 편지를 소개를 해주고 경허가 공부에 입문하게 되는 운명적 사건이 되는 게 그의 여름 박처사와라는 서생을 만나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동학사로 가게 되는 거죠. 동욱이 정학사로 출가하여 박처사를 만나기 이전까지 삼위승 동욱이 한 일은 법당에서 낮에는 온갖 허드렛 일하고 밤에는 법당에서 108배를 하는 그런 일뿐이었죠. 그러나 박처사라는 선비는 동욱을 불러앉혀 천자문을 가르쳐 눈에 스치고 배우고 듣는 대로 분리를 해석할 만큼 진보가 있었고, 마침내 통감사략을 하루에 5장씩 외우는 재능을 발휘했더라. 아까 그랬죠. 이는 동욱수녀의 특유의 타고난 순수함과 총명함, 그리고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양반 가풍의 학구열, 그의 천성으로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로 박처사는 경허에게 글을 가르쳤는데, 이때 처음 가르친 것이 천자문으로 동욱은 가르치는 대로 단번에 배우고 외웠더라. 그러니까 한 번 실험해 보려고 천자문을 했는데 한 번에 다 하루에 다 끝내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통감과 사략을 가르치니까 하루에 5장씩 다 외우고, 선비는 물을 주며 감탄했다. 그러면서 동욱은 박처사에서 공부한 배우는 것은 때때로 복습하는 것을, 배운 것을 때때로 복습하는 것은 역시 기뻐. 이거 돈 있잖아.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와, 이거 나오죠. 그게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학이 시습지며 불역여로와라.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은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논어의 뇌척 경구를 기억하며 경허는 배운 것을 무섭도록 익히고 있었고 또 외고 복습하였다. 그리하여 경허의 학문은 밤낮 없이 일치월장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청계사에 가서 그냥 밤낮 없이 일하고 뼈골 빠지게 한 보람이 있었죠. 마지막 해에. 그러니까 그것도 경허선사에게는 오랫동안 경허선사가 거기서 뼈골 빠지게 일하고 청계사를 지켰기 때문에 그 부처님이 주신 그 보너스 아니겠습니까? 선물. 이거 깊은 한 꼴짜기 청계산의 가을은 빨리 찾아들어요. 방학문을 뚫고 스며들어오는 달빛은 은장도를 들이댄 듯 칼날이 서 있었고, 가을 하늘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창호지 분이 서럽게 투영되고 있었더라. 이제 을씨년스러운 가을이 왔어요. 이제 박처사가 떠나야 돼요. 오늘 밤도 박처사가 동욱을 향한 가르침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되었더라. 아직 안 떠났네? 아이 좋아라. 아직 안 떠났어. 경허는 8살 때 부친 일찍 돌아가시는 날은 바로 고향 잠주 동리를 떠나 모치 밀양박씨 친척이 살고 있는 이거 청계사 왕시로 9살의 개허스님 어른사로 청계사에서 삭발 수계하고 불가에 입문한 이곳 청계사더라. 비록 어린 시절 전주 고향마을에서는 떵떵거리는 천석 거부의 자제로 동네 서당에서 천자문 공부는 나름 대충 하였지만 14살이 되도록 그를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커녕 개미 새끼 없었어요. 개미 새끼 한 명도 청계사에 없어가지고 혼자 6년을 보내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시련 속에 나머지 6개월, 나머지 6개월도 아니야. 여름한철이니까 3개월이고 나머지 또 3개월은 경허사가 돌아다니죠. 어느 날 청계사로 폐병에 걸려 저 요양원 선비 한 분이어서 한여름을 보내게. 그 선비가 바로 적자세. 그가 경허의 은인이 아니겠는데. 동욱은 선비에게 글을 배워 눈에 스치면 배우고 드는 대로 분리를 들어간 그런 진보가 있었고, 마침내 아까 같은 반복되는 동감사략을 하루에 5장씩 외우는 재능을 발휘하더라. 선비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
이거는 이렇게 안 푸르면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겠다. 과학자사는 동욱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도 수없이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병을 치료하고 청계사를 떠나면서 스승에게 동욱이에는 비상한 재주가 있으니 꼭 가르쳐라. 꼭 잘 가르쳐서 정말 훌륭한 제목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신신당부하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떠나려고 하였다. 소년 동욱의 초기 작업에 이토록 큰 진보를 보이게 된 이면에는 소년 특유의 순수함과 총명함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연사가 되게 순수하고 총명하고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우직하고 진실돼서 딴 길을 팔 줄 모르는 그러한 모험적인 그런 소년이었다, 이런 얘기죠. 전혀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 무섭게 정진하는 승가의 가풍을 보며 익힌 저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처사와의 인연으로 하여금 경허선사의 숨은 천재성이 발휘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박처사는 동욱의 정말 지중한 인연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동욱의 공부를 이끌어주던 박처사도 병이 회복되어 떠나고 삼위승 동욱의 청계사 수행은 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욱의 스승 계어가 환속으로 끝이 나는 지경이 되고 말았더라, 이런 얘기죠. 이때 스승 계어는 이게 그냥 불과 3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여름 한철 나고 가는 거거든요. 3개월 동안 배운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경허선사가 박처사가 당부한 계어의 말을 듣고 공부하러 다니죠. 이때 스승 계어는 박처사의 말을 듣고 나서 찝찝해 어린 나이에 자신의 문화에 들어가서 사시사철 밤낮으로 일만 쎄 빠지게 하고 묵묵히 자신의 주변을 맴돈 천하의 인재 동욱을 쳐버린 것이 가슴 아팠으니 왜? 아깝잖아요. 그래도 계어대사도 고맙죠. 끝까지 경허를 책임지려고 해서 동학사로 인도하고 환속하였으니까. 그날 밤 동욱은 선비로부터 마지막 공부가 아시아 마지막 공부네. 다른 날보다는 마음이 심란해. 저녁 경황을 서둘러 끝내고 설거지도 대충 마치고 삼위승 동욱은 매일 일과대로 법당 안에 향을 사르고 108배를 마치고 다른 때보다 길게 부처님 앞에서 큰 절을 올렸더라. 또 기도하는구만. 기도. 경허선사 기도를 엄청 좋아했어요. 이 경허선사가 얼마나 이 기도를 하느냐면 그 전봉준 장군한테 보낸 서간에 그게 써있어요. 제가 저 달이 새벽이 돼서 없어질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축원한다.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한테 보낸 그 서간에 그렇게 써있어요. 이 경허사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고 진실된 분이었죠. 부처님이시여, 우리 스승님의 옥체가 차도를 보여 다시는 폐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과거의 급자의 펼걸 탁 정해 자의 이 나라를 위해 인재가 되어 소원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동욱사미는 정계상 자랑객에게 데려가 몸을 담그고 씻었는데 오늘따라 이미 여름은 다가고 가을이 완연해서 여름 붓고 계곡물에 몸을 담그기에는 섬뜩하여 한기가 느껴졌더라. 이제 가을이 돼서 가을 말에 이제 떠나요. 오늘 밤이 스승과의 마지막이래. 박선비도 어린 동국도 서로가 어림잡아서 서로가 잘 알고 있었더라. 동욱이 마지막 차를 공양하기 위하여 따뜻한 찻잔을 받쳐들고 박자사의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차를 따르고 스승의 한명을 기다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는 거야. 스승은 안식경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더라. 이제 헤어짐의 시간이죠. 동욱이 그만 일어나 물러나려 하다 박선비는 그제서야 그동안을 공부해서 익힌 상의에 놓인 10권의 서책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10권 됐는데 책이 더 이상은 없어요. 가져온 게 10권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라 공부는 안 하고 서로 침묵만이 계속되다가 동욱이가 나가려고 하니까 스승이 이 책을 선물하는 거야. 오 마이 갓. 이 스승 최고죠. 이 정도 스승은 돼야지.
이 책들은 모두 너의 물건이니 내가 갖도록 하여라. 아이고 스승님, 네 스승님 정말 고맙습니다. 삼위승 동욱이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서둘러 책을 들고 급하게 물러나자 선비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청계산 자락을 휩들고 계곡에 몰아쳐오는 가을바람 소리를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오래도록 듣고 있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그가 이 자를 떠나버리면 삼위승 동욱은 또다시 혼자가 되겠지. 아유 슬픈 얘기네. 슬픈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네요. 마지막 한 칸 끝내고 싶은데 빨리 하고 끝내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빨리빨리 하면 끝냈어. 섭을 지고 물을 긴고 밥을 하는 행자로 부엌대기로 공양주로 그의 고된 일을 하면서 그리하여 또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로 전락하게 되어버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으니 박선비는 오랜 침묵 끝에 문지방을 두드리는 옅은 바람소리에 문득 눈을 뜨고 동욱이 나간 문을 천천히 바라보면서 한숨을 지었더라. 못 떠나? 쓰러질 듯이 일어나 들이내려 옷가지를 정리하고 자신의 방을 정리하면서 오 마이 갓, 박자사가 차마 못 떠나요. 따로 이 어린 삼이 동욱에게 주고 싶은 물건들을 한쪽으로 치우면서 얕은 소매로 눈물을 소매단으로 훔치고 있었으니 그 속에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벼루와 먹 그리고 부세자루와 그리고 남은 한지도 몽땅 문방사오를 그대로 남겨뒀더라. 문진과 연저까지도 자정이 다 되도록 불 켜진 스승의 방을 툇마루 귀퉁이에 걸터앉아 지켜보던 어린 삼이 동욱은 스승의 방에 불이 꺼지자 스승의 방에 불이 꺼질 때까지 안 가? 동욱이도? 오 마이 갓!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불을 타고 흘러내린다.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직도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스승의 숨결은 얇은 화선지를 타고 동욱의 귓가에 파고들어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었더라. 삼위승 동욱은 밤새 무서리가 하얗게 내린 청계사 앞마당에 큰일 났네. 이제 겨울 오네. 차가운 얼음장 같은 냉기를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땅 위에 넙죽 엎드려 법당을 향해 밤새도록 부처님께 큰절을 올리며 합장하였다. 어린 삼이가 스승 밥선비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으니 어디선가 쳤다고는 소리가 고슬프게 들리는 새벽의 정막을 깨고 오늘 또 동욱은 목탁을 다시 한번 세게 부여잡고 힘차게 두드리며 도량석을 돌면서 만중생의 평안과 복락을 기도하였더라. 아이고 맞지도 않아. 그리고 스승님의 기우도 함께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도하였다. 먼동이 어슴풀의 청계산 차락을 타고 밤새웠네 우리 동욱이가. 오 마이 갓, 어떻게 하냐 어린애가. 계곡 사이로 삐죽이 얼굴을 대미니 오늘따라 아침 햇살은 유난히도 찬란하였다. 스승이 떠나는 날 밤을 꼬박 새우면서 기도를 했네요. 스승이 떠나시는 걸음걸음이 찬란하시리라. 대단해요. 에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슬프다. 내일은 또 뭔 슬픈 얘기가 나올까. 자, 다음은 사홍사원이 있겠습니다. 응? 아니야? 하나 더 남았나? 오 마이 갓! 일단 끊고